안녕하세요. 오늘도 와 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어디서 두 눈을 똑바로 부릅뜨고 대들어 남들 다 낳는 애 좀 낳았다고 그게 무슨 벼슬쯤이나 되는 줄. 아니, 난 애 없고 집안일하고 농사일하고 다 했다. 다 했어. 어머님, 그게 아니잖아요. 어머님이 아이들 봐준다고 말씀하셔서 회사 계획도 다 세워놓고 그랬는데 왜 이제 와서 다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래서 잘난 며느리 들이면 안 되는데 내가 미쳤지 미쳤어. 아이고, 내 팔자야. 시어머니는 또 궁시렁거리시며 제 말을 아예 무시해버렸어요. 센 앞에 시어머니가 아이를 봐주신다고 처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일을 진행해 왔는데 막상 아이를 낳고 보니 다른 말씀을 하셔서 모든 계획이 틀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일에 대한 욕심도 많았지만 특히 남편이 가진 능력보다 제가 좀 더 나았어요. 남편을 잘 되게 해보려고 저희 아빠가 계신 회사로 취직도 시켜주었지만 안전한 상태는 아니었는지라 저는 무조건 일을 하고 싶었고 결혼 전부터 시댁도 이 상황을 모두 다 알고 계셨죠. 저보다 부족한 부분이 많았어도 저는 그런 남편을 아주 많이 사랑했고 결혼하고 나서 제가 벌어도 된다는 생각에 무작정 결혼을 밀어붙였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참 후회되는 행동이었던 것 같아요. 연애 시절 남편은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말이 딱 맞을 정도로 힘들게 살았습니다. 주말이면 돈이 없어 제대로 데이트하자는 말도 못하는 바보 같은 남자가 바로 지금의 제 남편이죠. 그 당시 남편의 집은 작은 연립 반지하였는데 그곳에서 시어머니와 신우 그리고 남편 셋이서 살고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돌아가셨었는데 살아생전에 빚을 지고 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빚 때문에 세 식구가 엄청 많이 고생했고 돈을 벌어 갚고 있다고도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저 역시 어디를 가자고 조르지도 못하고 제대로 데이트도 즐기지 못했었죠. 남편을 처음 만났던 건 대학교 동호회였어요. 그 동호회가 몇몇 학교들이 모여서 하는 연합 동아리였기 때문에 다양한 학교의 친구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제 자랑은 아니지만 저는 그때 꽤 인기가 많았었고 저를 좋다고 쫓아다니는 선배도 있을 정도였죠. 솔직히 제가 조금 괜찮긴 했어요. 공부도 잘했고 집안 능력도 괜찮았고 더군다나 성격도 좋아서 돈이 있고 없고 따지지도 않고 어울렸으며 굉장히 소박하게 하고 다녔죠. 저를 좋아하던 남자 선배는 부모를 잘 만나서 대학 시절부터 자동차를 끌고 다니고 비싼 옷과 시계 등으로 거치장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좀 잘난 척을 하는 스타일이라 제가 마음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오빠는 내가 그렇게도 좋아. 동네 방네 소문내고 다녔다면서 나 건들지 말라고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그거야. 아니 뭐 내가 너 좋아하는 거 온 학교 사람들이 다 아니까 그런 거지. 그게 뭐 나쁜 것도 아니잖아. 참. 그리고 너랑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어. 까놓고. 집안 능력도 비슷하고 앞으로의 미래도 비슷하고 그러잖아. 사람은 끼리끼리 어울려야 잘 살고 그러는 거다. 뭐야? 그럼 오빠는 오빠랑 능력이 잘 어울리는 그런 사람 찾느라 내가 좋다는 거야. 아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아니지 네가 너무 좋은데 거기에 더해서 그런 부분도 있으니 더 좋다. 이 말이지. 이 오빠랑 제발 사귀자. 언제까지 그렇게 튕길 건데. 미안하지만 난 선배 같은 스타일 정말 별로거든요. 그러니까 마음 접어주세요. 선배에게 차디차게 말을 한 저는 사실 눈여겨본 사람이 따로 있었어요. 동아리 연합회에 있는 아주 소박한 차림의 남자였습니다. 저랑 나이가 동갑이었는데 이상하게 자꾸 그 남자에게 눈이 갔죠. 별다르게 활동하지도 않았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도 않았었는데 왜 이렇게 제 눈에 자꾸만 띄는 건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하루는 제 모습을 보고 제 친구가 왜 이렇게 그 남자를 힐끔힐끔 쳐다보느냐고 물을 정도였죠. 잘 생각해 보니 그 남자가 우연히 친구와 하던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집안에 자신이 지켜줘야 할 여자가 2명이나 있다고 하면서 그걸 위해서 어제도 오늘도 알바를 하러 가야 해서 술을 못 마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 정도의 생각에 깊이가 있는 사람이라면 제게 충분히 흥미를 끌 수 있었죠. 제가 좀 나이에 비해 성숙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철없이 부모 돈 가지고 써대는 사람들은 진짜 질색하게 되었어요. 눈여겨보던 그 남자에게 제가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누군지 알죠? 오늘 시간 되시면 여기 친구들 같이 빙수 먹으러 갈래요? 아, 알죠? 안녕하세요. 아, 근데 제가 알바를 해야 돼서요.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혹시 카페 알바 하시는 거 맞죠? 하시는 얘기 들었거든요. 거기도 빙수 팔아요. 그럼 저희 그 가게로 빙수 먹으러 가도 되죠? 아, 네. 뭐, 그러셔도 되죠? 제가 주인이 아니라서 뭐 해드릴 수 있는 건 없지만 갑작스럽게 만들어진 빙수 모임으로 저와 친구 몇몇은 그 남자가 알바를 하는 빙수 가게로 향했습니다. 친구들은 바로 앞에 맛있는 곳도 많았는데 이렇게 떨어져 있는 곳에 올 필요가 뭐가 있느냐며 툴툴거렸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무작정 가자고 했죠. 송, 그곳에서 일하는 그 남자는 정말 제가 생각하는 딱 그 모습이었어요. 작은 일에도 열심히 성실하게 임했고 모든 카페에 오는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오셔서 메뉴판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했더니 메뉴판에 있는 것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는 모습을 보고는 진짜 인성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죠. 할머니 여기 보시면 커피 있는데요. 지금 저녁이 다 되어서 커피 드시고 잠 못 주무실까봐 다른 음료 추천해 드릴게요. 따뜻한 생강차 같은 거 어떠세요? 저희 카페에서 직접 만들어서 맛있어요. 아, 그래요? 젊은 사람이 정말 친절하게 설명해줘서 고마우이. 여기 이거 받아요. 내가 내 친손주 같아서 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 얼른 아니에요. 할머니 당연히 제가 해야 될 일인걸요. 넣어두시고 할머니 여기 자주 오셔서 사 드시면 그게 저는 더 좋아요. 그 남자의 이런 모습을 본 제 친구들도 너무 멋있다며 엄지를 척하고 들을 정도였습니다. 제가 봐도 이 사람을 정말 잘 선택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때부터 이 남자를 향해서 직진을 해보자고 마음 먹었습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몰랐지만 그 남자가 하는 행동을 보고 충분히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빙수 하나를 시켜놓고 친구들과 수다를 떨며 그 남자를 힐끔힐끔 쳐다보았고 잠시 후 그 남자는 서비스로 쿠키 몇 개를 들고 저희 테이블로 왔습니다. 제 친구들은 저를 놀리느라 그 남자에게 저에 대해 이야기를 했죠. 좀 앉으세요. 얘가 하도 여기를 오자고 해서 저희 진짜 이 더운데 열심히 걸어서 왔거든요. 가까운 데도 많은데 하필 여기까지. 아, 네. 그러셨구나. 더운데 고생하셨어요. 맛있게 드세요. 제가 주인이 아니라 뭘 해드리고 싶어도 못 해드리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뭘 바라고 온 건 아니고요. 그냥 제 친구 마음을 좀 알아달라고 하는 말이니까. 그런 줄 아세요? 네. 아, 그렇군요.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친구의 말을 듣고도 별로 좋은 내색도 하지 않고 바로 돌아서서 자기 자리로 돌아가 버리는 그 남자의 뒷모습이 저는 또 왜 이렇게 멋져 보였을까요? 한번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니 별게 다 멋져 보였죠. 잠시 후 친구들은 모두 돌아갔고 저는 그 남자의 알바를 끝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저도 이성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저돌적이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말이죠. 아마 그때는 그 남자에게 단단히 콩깍지가 씌인 것 같네요. 제 마음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있는 그 남자가 한편으로는 좋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괘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의 마음을 똑바로 듣고 싶어졌어요. 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혹시 아무도 모르게 여자친구를 사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솔직하게 물어보았죠. 그때 그 남자는 지금 당장은 누구를 만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여력도 없다고 했어요. 엄마와 여동생을 지켜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웬만한 여자들은 자신을 거절한 남자가 야속해서 만나지 않았을 테지만 저는 달랐어요. 이 남자가 아니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고, 결국 그 남자의 연락처를 알아내서 계속 연락을 했습니다. 귀찮은 듯한 말투도 있었고, 어떤 날은 방이는 말투도 있었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연락했어요. 저를 보고 친구들은 멀쩡하게 좋은 남자도 있는데 왜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만나려고 하느냐고 제정신이냐는 말도 했습니다. 특히나 저를 오랫동안 좋아하던 선배의 존재에 대해서 친한 친구들도 알고 있었는데 그 선배를 만나는 게 제 인생에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죠. 야, 굳이 왜 저렇게 없는 놈을 만나려고? 안달이야. 그리고 너 좋아하지도 않잖아. 내가 너 정도 집안만 되면 아주 잘난 놈 만나려고 아등바등할 텐데 너 진짜 심심해서 그러냐? 왜 그래? 왜 난 저 사람의 저 마음이 너무 좋단 말이야. 부모 돈 믿고 화려하게 그러는 놈보다 사람이 진실성이 있잖아. 자기 생활이 힘들어서 그러는 거지. 뭐 너는 잘난 남자 만나. 나는 잘나지 않은 남자를 잘나게 만들 거니까 두고 봐. 그래. 참 나 특이한 취향 존중한다. 존중해. 어디 잘나게 만들어 봐라. 저는 그렇게 친구의 말을 무시한 채 그 남자에 집중했고, 얼마 후 정말 그 남자와 데이트도 할 수 있었어요. 뭐가 그리 좋은지 가장 예쁘게 보이는 옷을 입고 향수를 뿌리고 온갖 치장을 다했던 기억도 납니다. 한 달 정도를 연락하고 만나고 하던 그 남자가 어느 날 제게 왜 자기 같은 사람을 좋아하느냐고 묻더라고요. 왜 나 같은 놈을 좋아하세요? 가진 것도 없고 이렇게 데이트할 시간도 없는 모자란 놈인데 사람이 사람 좋아하는데 잘나고 못난 게 뭐가 중요해요? 저는 그냥 그쪽이 좋아요. 너무 좋아서 매일 생각난다고요. 지금처럼 열심히 일하고 그러다 보면 분명히 좋은 일 생길 거니까 그때 돼서 저 버리시면 안 돼요. 저희는 이날 이후로 연인이 되었던 것 같아요.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는 말이 있듯이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니 자연스레 저의 바람대로 이루어졌답니다. 연애를 시작하면서 저는 가장 먼저 그 남자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에 있는 것을 뻔히 알고 있었는지라 연인으로서 도와주고 싶었죠. 그래서 몰래 남자친구의 계좌번호를 알아내어 제가 번 과외비의 일부를 보내주었습니다. 계좌에 이체된 돈을 확인한 남자친구는 절대로 안 된다며 펄쩍 뛰었지만 저는 뜻을 꺾지 않았어요. 제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아니었고 여유가 있었기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했죠. 나중에 자기 잘 돼서 돈 많이 벌면 다 갚아 알았지. 자기는 분명히 잘 될 거야. 내가 그렇게 도와줄 거거든. 야, 그래도 어떻게 내가 네 돈을 받아? 여자친구 돈을 맛있는 거, 좋은 거 사주지도 못하는 내가 어떻게? 뭐 꼭 여자친구한테 사주기만 하려는 법이 있냐? 그런 법이 어딨어? 아직 우리 어리고 앞으로 나한테 많이 많이 사줄 날이 있다고. 그러니까 아무 말 하지 마. 그 후로 저는 매달은 아니었지만 어쩔 때마다 한 번씩 남자친구에게 돈을 보내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안 된다고 하던 남자친구도 몇 번 지속되고 나니 고맙다는 말을 하며 받더군요. 그렇게 1년이 지났는데 그때는 제게 오히려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먼저 하기도 했죠. 저는 남자친구의 그 부탁도 들어주었어요. 큰 돈이 아니었기에 돌려받을 생각은 하지 않고
돈을 빌려 주었습니다. 여동생에게 중요한 일이 있다. 어머니 병원비가 좀 많이 나왔다는 명목이었는데 그때는 그게 그렇게 이상한 것인지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저는 먼저 직장에 취업을 했어요. 학과 성적도 좋았고 토익 점수 자격증도 다 갖추어져 있었기에 대기업에 취직할 수 있었죠. 남친은 휴학을 하고 군대도 다녀오느라 저보다 졸업이 한참이나 늦었고 계속 알바를 하면서 학교를 다니다 보니 학과 성적도 별로였고 다른 부분을 준비할 시간도 없었어요.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조금 더 투자했으면 했지만 남친의 사정이 사정인지라 강요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 주변 지인들은 하나둘 남친 자랑을 해 대기 시작했고 가장 먼저 결혼하는 학교 동기는 변호사를 만나 고급 아파트에 신혼집을 차리더군요. 저도 사람인지라 그 모습을 보니 조금 질투는 나기도 했습니다. 특히 제게 끊임없는 대시를 했던 대학 선배는 의사 면허를 취득했다고 대문짝만하게 자기 프로필에 써놨더라고요. 또 그걸 보고 친구들이 제게 한마디씩 해서 제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죠. 남들은 다 좋은 직업을 갖고 있는데 왠지 제 남친만 홀로 그러고 있는 것 같고 뭔가 미래가 불투명한 느낌이 들어 앞날이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며칠 기분이 가라앉아 있으니까 남자친구가 제 모습을 보고 얘기를 꺼냈어요. 제리, 요즘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혹시 옛날 그 선배 때문이야? 선배 의사 된 게 부러워서? 아니야.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라고? 그나저나 그건 어떻게 알았어? 내가 무슨 바보냐? 우리 대학 연합 동아리에서 만난 거 잊었어. 건너 건너 니네 대학 사람들 얘기 다 듣고 나도 알 건 다 안다고. 너 혹시라도 그 선배가 부러우면 지금이라도 가도 돼. 난 처음부터 너랑 잘해보고 싶은 마음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네가 먼저 나한테 들이댄 거잖아. 맞지?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래, 내가 먼저 들이댔어. 당신 같은 착한 사람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내가 먼저 들이댔다고. 근데 이제 와서 그런 얘기를 왜 하는 거야? 아니, 나는 언제든지 너 보내줄 수 있어. 특히 그런 잘난 놈한테 간다면 내가 무슨 할 말 있겠냐? 난 할 말 없어. 남친은 이렇게 가끔씩 제게 의기소침한 모습을 보였어요. 자격지심이 가득 있는 듯한 그런 말투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듣는 저도 몹시 기분이 상했죠. 며칠을 두고 남친과 연락도 안 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에 잠들었습니다. 제 나이도 있는데 앞으로 미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죠. 그때 회사로 남친의 손편지가 도착했고 구구절절한 남자친구의 마음을 모두 알게 되었어요. 눈 녹듯이 남친에 대한 서운함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남친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 남자친구의 따뜻한 인성이 다시 생각났고 저희는 다시 돈독해졌어요. 2년 후 남친도 어엿한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좋지 않아서 아주 좋은 회사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래도 중소기업 중에서는 탄탄한 곳으로 취직을 했습니다. 제가 취업을 하고 난 이후에도 남친이 직장을 갖지 못해 제가 거의 많은 데이트 비용을 냈었는데 남친이 취업을 하니 이 부분이 많이 좋아졌어요. 확실히 고정적으로 월급을 만지니 작은 선물도 할 줄 알았고 가끔은 분위기 좋은 곳도 데려가더군요. 그래도 남자친구가 쓸 수 있는 돈은 정해져 있었죠. 한 달 월급 가운데 집에 생활비로 드리는 돈과 여동생 용돈, 그리고 집안비까지 남친이 감당해야 할 몫은 꽤 많았습니다. 아주 일부분만 쓸 수 있었기에 저와의 데이트 비용을 정해서 썼는데 그 돈이 너무도 작아서 제가 더 많이 냈었어요. 처모. 아무튼 연애 기간 동안에는 특별히 친구들에게 자랑할 것도 없었고 조금은 움츠러들었던 것이 사실이었지만 결혼을 하면 달라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로 돈도 절약하고 남편의 미래를 제가 많이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저희 아빠가 고위급 간부직으로 있는 회사에
남편을 취직시켜주는 방법도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본인이 가진 인성으로 성실하게 일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결혼을 이야기했을 때 저희 부모님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저의 성향을 잘 아시는지라 남자 부모의 재력이 좋지는 않으실 거라 생각은 하셨다지만 이 정도로 심각할 줄은 모르셨다고 했어요. 아니, 애가 정말 고생을 안 해봐서. 그러나 도대체 왜 그래? 세상이 많고 많은 남자 중에 왜 그런 남자하고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 거야? 차라리 엄만 그럴 바에야 너 혼자 사는 게 낫겠다. 엄마, 무슨 그런 말이 있어?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지금 환경만 보고 다 평가하지 말라고. 분명히 그 사람 나한테 고마워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 될 거야. 네가 아직 남자를 몰라서 그래 너보다 못한 놈이라고 평생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 줄. 아니 절대로 오히려 그런 놈들이 배신하고 그러더라. 결혼 생활이 네가 생각한 것처럼 그런 게 아니야. 그 집 어머니들도 너한테 계속 고마워하고 그러진 않을 거다. 이 못난 놈 엄마. 그러지 말고 딸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좀 도와줄 생각은 없어. 벌써 아빠가 다 해준다고 했어. 회사에 취직시켜준다고 엄마는 무척이나 반대하셨지만 저는 그런 엄마의 고집을 꺾었어요. 처마 제 말은 무엇이든 다 들어주시는 아빠를 꼬셔서 취직 자리도 알아보았고 엄마 몰래 아빠에게 돈도 빌렸습니다. 아빠는 거금 5천만 원을 주시면서 집을 구하는 데 쓰라고 하셨죠. 남친과 따로 자리를 만들어 아빠를 소개시켜 드렸고 아빠도 제 남친을 무척이나 잘 보신 듯 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잘 풀려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쯤 남친의 어머니를 만나게 되었어요. 남친의 어머니는 무척이나 남친을 사랑하던 분이신 것 같았고 많이 의지하시는 듯 보였습니다. 저의 배경을 아시고 고맙다는 말씀을 해주시며 허리를 거의 90도로 숙여 인사까지 하셨어요. 아이고, 고마워요. 아가씨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집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아가씨 같은 사람이 우리 아들하고 결혼한다고 하니 얼마나 내가 좋은지 몰라요. 아이고,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말씀 낮추세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저도 많이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오히려 이 사람의 깊은 속마음과 인성이 저보다 훨씬 더 좋아 보이는걸요. 우리 아들이 다른 건 몰라도 정말 착하고 책임감 강하고 그렇답니다. 가진 것 없어도 이건 돈 주고 살 수도 없는 거 아시죠? 그리고 내가 애들도 잘 봐요. 끝장나게 봐요. 결혼해서 나중에 애 낳고 그러면 내가 다 봐줄게요. 아무 걱정도 하지 마요. 내가 다 해줄 테니까. 아가씨는 그저 좋은 회사 열심히 다니는 거 그것만 하면 돼요. 남친 엄마는 두말할 것도 없었고 남자친구 여동생도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주변에서는 시댁 흉도 보고 그러던데 저는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그저 마음은 편안했어요. 남친이 이렇게 착한 것도 다 남친 어머니를 닮아서 그렇겠구나 싶었고 결혼해서도 아이까지 다 봐주신다고 하시니 저는 걱정을 하나도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을 했죠. 가진 것도 거의 없이 저희 아빠가 준 돈과 대출을 받아 전셋집을 마련했고 그걸 보는 저희 친정엄마는 답답하다며 잔소리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끝내 엄마도 제 남자친구를 받아들여 주셨어요.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고 결혼식 전날 제 남자친구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제 남친이 어떤 여자와 다정하게 술집에 있었다는 거예요. 참, 더군다나 그 여자는 남편의 어깨에 기대어 울고 있었고 잠시 후 제 남친이 그녀를 다정하게 안아주었다고 했죠. 누가 보아도 매우 친밀한 연인 관계로 보였고 저보고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라는 말도 했습니다.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내 남친이 네가 잘못 봤겠지 어제 엄마랑 떨어져 산다고 같이 저녁 일찍 먹고 집에서 잔다고 했어.
내가 잘못 보긴 뭘 잘못 봐. 대학생 때부터 네 남친 봐 왔는데 맞다니까. 가서 아는 척 하려고 해체했는데 그때 딱 맞춰서 나가버렸어. 너 좀 알아봐. 지금 결혼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세상 모든 남자들이 그래도 내 남친은 안 그런 사람이라는 거 왜 몰라? 절대 아니라고. 절대로 너도 대학생 때부터 봤잖아. 내 남친 어떤 사람인지. 그러니까 내가 이러는 거 아니야. 결혼보다는 파혼이 나으니까 너 잘 생각해. 착한 사람이 더 무섭다니까. 친구의 전화를 끊자마자 얼른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어요. 남친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 급한 마음에 남친 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렸죠. 늦은 시간 실례인 줄은 알지만 마음이 불안한 것보다 나을 것 같아 전화를 했습니다. 남친 어머니는 잠에서 깬 목소리로 전화를 받으시며 남친도 잠을 자고 있고 피곤한지 깨지도 못한다며 제게 말했어요. 아이고, 우리 아가 밤늦게 웬일이냐. 얘는 아까 나랑 맥주 한 잔 먹고 피곤했는지 세상 모르고 자는구나. 내일 결혼식인데 화장 잘 받으려면 얼른 자야지. 이 시간까지 왜 안 자고 있어? 아, 그렇구나. 그럼 이 사람 지금 집에서 자고 있는 거 맞죠? 어머님, 그럼 지방에서 코 골면서 자고 있다니까. 결혼식 전날 어디를 갔겠어? 아무 걱정하지 말고 푹 자거라. 예비 시어머니의 말만 듣고 다 믿었습니다. 설마 하니 남친이 집에 없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은 채로 말이죠. 다음 날 결혼식이 되었고 저는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했습니다. 가진 것은 없었어도 앞으로 행복한 일만 가득할 것이라 생각했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남편은 본격적으로 저희 아빠 회사에 취업할 수 있었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제 연봉이 더 높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남편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조금이라도 남편이 돋보일 수 있도록 집 안팎으로 남편을 도와주었고 집안일도 웬만하면 시키지 않았답니다. 제가 더 많이 벌고 제가 더 많이 일해도 단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았죠. 너무나 사랑했고 또 저와 결혼해서 이 남자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남편은 아빠 회사에서 평판도 좋았고 제게도 무척 잘해 주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신우는 항상 제게 감사하다 고맙다고 말을 하며 자기 아들이 이렇게 된 게 다 제 공이라면서 더운 날 펄펄 끓인 곰국까지 가져다 주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빠가 제게 뭔가 미심쩍다며 남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기 말이다. 아, 박서방이 웬 여자랑 같이 회사 앞에 있는 걸 봤는데 말이야. 아빠,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첨보, 웬 여자랑 같이 있다니 언제 몇 시에 내가 외부에서 미팅이 있어서 회사에서 나갔었다가 저녁에 뭘 놓고 와서 다시 돌아왔는데 아, 그때 회사 근처에 어떤 여자랑 같이 있더라고? 에이, 회사 직원 아니야. 아니면 뭐 지나가다가 길을 물어본 것일 수도 있고 설마 아빠 박서방 의심하는 건 아니지? 어? 아이고, 아니 내가 박서방을 왜 의심하겠냐. 우리 딸이 고른 남잔데. 근데 그 계절이 아이 둘이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크게 싸우는 것 같아 보여서 그게 좀 마음에 걸리네. 아, 회사 직원은 아닌 것 같았거든. 싸운다고 혹시 뭐 길거리에서 시비 붙은 거 아니야. 그날은 나한테 회사에서 팀 프로젝트가 있어서 밤늦게까지 일한다고 했었던 날인데 이상하다. 생전 제 남편에 대해 이런저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던 아빠가 제게 조심스레 꺼낸 말을 들으니 뭔가 저도 이상했었어요. 친정아빠는 제 얘기라면 파트로 매주를 쏜다고 해도 믿어주실 분이었으니 말이죠. 급하게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그날 뭐 했느냐고 물었더니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술술 얘기를 했습니다. 회사에서 팀 프로젝트 때문에 밤 11시까지 사무실에 꼼짝 않고 갇혀 있었다고 말이죠. 너무나도 술술 대답이 나와서 이런 걸로 의심을 했던 제 자신이 이상하다는 생각까지 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빠가 하셨던 말씀이 뇌리에서 떠나지를 않았고 갑자기 결혼 전에 친구가 했던 이야기도 떠오르는 거예요. 계속 여자 문제로 가장 좋아하는 두 사람한테 이야기를 들으니 당연히 마음이 편하지를 않겠죠. 남편에게 물어보아도 분명히 아니라고 대답할 것이 뻔해서 하루는 남편에게 말하지 않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과일과 고기를 좋은 걸로 골라서 시어머니에게 가서 이런저런 것도 좀 물어보고 혹시나 시댁에 있을 남편의 지난 사진들도 좀 보고 싶었죠. 시어머니 집에 다다랐을 때 시어머니가 집에 계시지 않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셨어요. 빈집에 저 혼자 덜렁 들어가고 나서 너무 궁금한 나머지 집에 있는 앨범을 좀 꺼내 보았습니다. 남편과 신우의 어린 시절 모습이 가득 담겨 있는 앨범 한 권을 꺼내서 막 살펴보는데 맨 뒤쪽에 남편이 어떤 여자와 다정하게 찍은 사진 몇 장이 있었죠. 보아하니 남편이 와이셔츠를 입고 있는 걸 보니 직장에 다닐 때인 것 같은데 그때 저와 교제를 하고 있던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다른 여자와 다정하게 사진을 찍은 것을 보고 너무나 깜짝 놀라 기절할 뻔했습니다. 잠시 마음을 가다듬고 그 사진들을 제 핸드폰으로 찍어 두었고 아무렇지 않은 척 앨범을 다시 정리해서 책꽂이에 꽂아 두었죠. 얼마 후 시어머니가 집으로 오셨고 과일과 고기들을 보시며 웃음이 만개하셨어요. 역시 잘난 며느리를 만나서 그런가. 아주 내가 행복에 겨웠네. 말도 없이 어쩐 일이야. 이렇게 고급진 걸 사가지고 아이고 내가 이거 사진 찍어서 사람들한테 자랑 좀 해야겠네. 세상에나 뭘 이런 걸 가지고 그러세요. 어머님 어머님 혹시 이 사람 예전에 여자친구 많았어요. 워낙 얼굴도 잘생기고 심성도 착해서 여자들이 줄을 섰을 것 같은데요. 우리 아들 말도 마. 얼마나 여자들이 많이 붙었다고. 근데 다 우리 며느리만 한 여자가 있었나. 다 아주 어디서 그런 것들만 찾아오는지 어렵고 힘들고 불쌍하게 자란 것들만 죄다 붙어서 그 중에 한 명은 아주 여지까지 떨어지지를 않고 있어서 내가 얼마나 힘들게 내 떨어지지 않는다고요?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예전에 아주 예전에 그랬었다고. 자, 이거 과일 좀 깎아 먹어보자. 엄청 맛있게 생겼네. 내가 이런 과일도 먹어보고 어머님 무슨 말씀이신지 끝까지 좀 해주세요. 여지까지 떨어지지 않고 있다고 아까 그러셨잖아요. 아니야? 내가 언제 그랬어? 큰일 날 소리 하네. 아니야? 이런 옛날 얘기 해봤자 뭔 소용이니? 지금 이렇게 잘난 며느리가 내 아들 앞에 떡하니 있는데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우리 과일이나 좀 깎아보자. 그나저나 너희는 애 언제 가지려고 아직도 그러는 거야. 얼른 얼른 낳아야지 내가 낳기만 하면 다 봐준다고 말했잖아. 걱정하지 말고 낳기만 하라니까 시어머니는 몹시 당황한 듯 제 눈빛을 피하시며 말까지 더듬으셨어요. 그리고는 난데없이 아이 이야기를 꺼내시며 말을 돌렸죠. 아무튼 애 봐주는 건 걱정도 하지 말아라. 우리 집 근처로 이사 오면 더 좋고 집 근처로요. 내가 차도 없고 그렇다고 버스 타고 맨날 왔다 갔다 하기는 아무래도 불편하잖니. 여기 코앞에 큰 아파트 새로 지었던데 거기로 이사 오면 나랑 우리 딸이 왔다 갔다 하기도 좋고 애 보기도 훨씬 수월할 것 같다. 안 그러니까 너는 딱 내 말만 듣고 우리 집 근처로 이사 와서 열심히 일만 하면 돼. 워낙에 결혼 전부터 아이를 낳으면 봐주신다는 말씀을 하셨는지라 제대로 듣지도 않았고 제 머릿속은 오로지 한 가지 생각에 빠져들었습니다. 저는 이때부터 뭔가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의 행동, 그리고 제 친구와 아빠까지 한결같이 남편의 여자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말이죠. 집으로 돌아간 저는 그날부터 남편의 행적을 미친 듯이 찾았습니다. 조금 바보 같았지만 주말에 가져오는 남편의 노트북을 막 뒤졌고 남편이 입던 옷에서
혹시 무슨 영수증이라도 들어있나 엄청나게 뒤적거렸던 것 같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증거도 나오지 않았고, 오히려 제가 너무 남편을 의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미안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옛날 착한 인성 하나 보고 결혼을 결정할 정도로 남편의 됨됨이를 알고 있는 제가 남들이 하는 얘기만 듣고 일어나 싶기도 했고요. 남편에게 허심탄회하게 이런 일들에 대해 말을 해보자 싶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여보, 내가 이상한 얘기들을 들은 게 있는데 그거 물어봐도 돼? 당신이 다른 여자랑 회사 앞에서 싸우고 있었다는 얘기도 듣고, 또 어머님 집에서 당신이 다른 여자랑 찍은 사진도 봤고, 아하, 아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얘기네. 자기야, 나 몰라, 자기. 나 처음에 왜 쫓아다녔어? 나랑 사귀자고? 왜 한 거야? 내가 인성이 요즘 사람 같지 않게 착하다며? 그런 나한테 지금 이런 얘기가 말이 된다고 생각해. 나는 장인어른한테 조금이라도 부끄럽지 않은 사이가 되려고 회사에서 얼마나 아둥바둥거리고 있는데, 나 이러면 좀 서운해. 그래, 맞아. 아니지, 아닐 거야. 다른 사람들이 잘못 본 걸 거야. 그치, 그런 생각조차 하지 마. 그건 나를 못 믿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안 그래, 일하느라 힘들고 바쁜데 쓸데없는 오해 같은 거 하지 마. 그 사진은 친척 동생일 거야. 아마도 남편의 말을 들으니 오히려 속이 시원해졌습니다. 그 후로 저는 회사 일에 집중도 잘 되었고 남편에 대한 믿음과 사랑도 더욱 깊어졌죠. 그렇게 몇 달이 지나니 저희 부부에게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생각지도 못한 쌍둥이가 생겼죠. 겹경사라고 하시며 양가 부모님들은 너무나 좋아하셨고, 제 주변 지인들도 분명히 뭔가 집안에 좋은 일이 생길 징조라고 기뻐해 주었습니다. 임신이라는 게 생각보다 너무나 힘들고 몸이 안 좋았지만, 그래도 제 뱃속에 2명의 아이가 있다는 생각에 하루하루 행복한 생각만 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 시기에 남편은 회사 일이 너무나 바빠졌고 출장도 잦았습니다. 아빠의 회사였기에 당연히 아무런 의심조차 하지 않았고, 남편이 바쁘다고 할 때마다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맛있는 음식을 해주려고 했어요. 잘 만들지는 못했어도 정성이 담긴 음식이니까 분명히 남편이 잘 먹어줄 것이라 생각하면서 말이죠. 남편은 그 시기에 뭔가 많은 고민에 빠져 있는 듯한 모습을 자주 보였습니다. 시댁에도 자주 갔고 시어머니나 시누에게 전화가 오면 밖으로 나가서 전화를 받기도 했고요. 조금 이상하긴 했지만 제가 그때 너무 정신이 없어서 신경 쓸 겨를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회사의 중요한 일 때문에 육아휴직도 미루고 일을 하면서도 뱃속에 쌍둥이가 유상이까지 있어서 병원에도 들락거렸었거든요. 참, 이러니 제가 다른 걸 신경 쓸 수가 있었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와 비슷한 시기에 임신을 한 제 친구가 전화가 와서 제 남편을 산부인과에서 보았다고 했습니다. 만삭의 여자와 산부인과에 와서 입원 수속을 하는 것 같다고 하더군요. 야야, 야, 나 네 남편 봤어, 진짜야. 네 남편이 만삭 임산부랑 같이 여기 왔다니까. 내가 다니는 병원 여기서 입원 수속하는 것 같았어. 애 낳으러 온 것 같던데 누구야? 도대체 인연 누구야? 야, 설마 잘못 봤겠지. 우리 남편이 거기에 왜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요즘 회사 너무 바빠서 나 다니는 산부인과도 같이 못 갈 때가 많은데. 무슨 소리야? 너 정말 내 말 안 들을래? 내가 네 남편도 못 알아볼까 봐. 그래, 진짜 알아봐야 된다니까. 아니, 남편이 다른 만삭의 임산부랑 산부인과에 왔다는데 너는 왜 그걸 아무렇지 않게 듣냐? 이거 정말 심각한 얘기라고. 친구의 말을 들은 저는 처음에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불안해졌고 급기야 친구가 말한 병원까지 찾아갔습니다. 원무과에 가서 남편의 이름을 말해주며 찾아달라고 했지만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만 듣게 되었고, 제가 확인할 길은 아무 데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날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저녁에 집으로 퇴근을 했고, 핸드폰이 깨져서 수리를 맡긴 것 외에는 평소와 별다를 게 없었습니다. 저는 다음날 친정아빠를 회사 밖에서 따로 만났어요. 남편이 회사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여러 가지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친정아빠는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조심스레 입을 여셨어요. 나도 어제 들은 건데, 아, 이놈이 얼마 전부터 자꾸 외출을 하고 조퇴도 하고 그런다네. 가끔 주말에도 회사에 나와 일을 하고, 그래서 그 후서 팀장이 나쁘게 보려고 하지를 않았다는데, 그래도 뭔가 정신이 반쯤 나가 있는 놈처럼, 아니, 그럴 때가 있다고 하더라고. 아빠, 그게 무슨 말이야? 자꾸 외출을 하고 나간다니 요즘 회사가 정신없이 바쁘다고 해서 출장도 가고 그랬다던데, 출장은 아빠가 갔다 왔다 이놈아. 나도 내 사위 매번 일거수일투족 물어보기 뭐해서. 일부러 가만히 냅두고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이놈이 정말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도대체 친정아빠가 웬만해서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 분인데 제 말을 듣고는 목소리까지 커지셨습니다. 아빠, 일단 저기 아무 말도 하지 마. 회사에서 티 내지도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마요. 내가 좀 알아볼게. 알아보고.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확실한 것도 아니었지만 그래도 뭔가 의심스러운 생각은 지울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는 사이 저희 집 전세가 계약되었고 어쩔 수 없이 시댁 근처로 이사를 가야 했어요. 시어머니가 아이를 도맡아서 봐주신다고 했기에 진작에 집을 구해놓은 상태였거든요. 시어머니와 신우만 믿고 저는 회사에 복직을 하려고 다 얘기를 해두었고 말이죠. 남편을 의심하는 마음이 가득한 채로 이사를 했고 시어머니 말대로 새로 지은 아파트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저를 보고 여전히 사랑한다 고백하고 안아주는 남편을 보면서 저는 별의의 별 생각을 다 했어요. 만약 사실이면 어떡하지? 진짜 이 사람이 산부인과에 다른 여자랑 갔으면 어떡해? 아빠랑 친구 말대로 회사도 빠지고 출장 다니면서 딴 년이랑 놀아난 거면 난 어떻게 살아? 판도라의 상자처럼 차라리 열지 말자. 차라리 그게 나을지도 몰라. 끝나지도 않는 생각을 하루에도 몇천 번이나 하면서 저는 회사 일도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뱃속에 쌍둥이가 있는 상태에서 차라리 아무것도 모를 때가 낫다는 생각마저 들었으니까요. 그때 제게 알려주었던 친구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었지만 저는 일부러 받지 않았어요. 제가 일상을 유지하고 살려면 당분간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편이 오히려 낫다고 생각했으니까 말이죠. 그러면서도 제 의심은 없어지지 않아 수시로 남편의 블랙박스며 내비게이션 내역도 찾아보았습니다. 혹시나 무언가 단서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찾아보았지만 정말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남편의 핸드폰 역시 잠금 장치로 잠겨 있지 않은 상태라 제가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었는데 핸드폰에도 전혀 아무것도 없이 깨끗했습니다. 그냥 모든 것이 잘못 알아서 생긴 일뿐이라고 혼자 생각하고 마음을 다잡아 다시 열심히 일을 했고 이사를 간 후에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번갈아 가며 저희 집에 놀러 왔습니다. 아이고, 집 좋다. 얘 역시 잘 사는 집 며느리를 얻으니 아주 내가 말년의 복을 받는구만. 이게 다 내가 우리 아들 잘 키운 덕분 아니겠냐. 그럼 맞지? 우리 오빠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면 이런 새언니를 만날 수 있었겠어. 당연히 엄마가 아들 잘 키웠으니까 이런 복도 받는 거지, 안 그래요? 새언니. 아하, 네, 뭐 그렇죠. 맞잖아요. 언니가 우리 오빠 먼저 쫓아다녔다면서요. 대학생 때부터 알바하던 카페도 찾아오고 막 그랬다던데요. 그때 우리 오빠 좋다고 쫓아다닌 그 여자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진짜 사람 팔자는 한 치 앞을 모른다니까. 네 아가씨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때 오빠한테 여자가 있었어요? 여자 만날 시간도 없다고 분명히 나한테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언니,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다 지난 일이잖아요. 쓸데없는 거 신경 쓰지 말고 언니는 아이 낳을 거만 생각해요. 이제 금방 쌍둥이 태어날 텐데 그런 생각하면 돼요. 제발 걱정 사서 하지 말고요. 애 낳을 생각만 해요. 언니 신우의 말까지 들은 저는 더 이상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모두가 있는 앞에서 폭탄을 터뜨렸어요. 저기 제 친구가 산부인과에 갔다가 제 남편을 봤다네요. 그것도 만석이 임산부랑 함께 있으면서 입원 수속을 하고 있었다는데 어머님이랑 아가씨 뭐 아는 거 없어요? 있죠. 자꾸 여자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어머, 세상에나 얘가 별소리를 다 하네. 너 뱃속의 애기들한테 부끄럽지도 않니? 네 남편을 어떻게 그렇게 나쁜 놈으로 깔고 뭉갤 수가 있어. 아무리 네가 돈 잘 벌고 잘났어도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니지 아주 결혼하기 전부터 무시하고 그러더만 아니 어머님 제 친구가 분명히 봤다고 했어요. 그런 얘기가 쓸데없이 왜 나오겠어요? 회사에서도 자꾸 외출하고 조퇴하고 월차까지 냈었다는데 그게 다 무슨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냐고요? 어머나 언니 이상한 사람이다. 됐어. 엄마 돈 좀 있다고 잘난 척하면서 우리 오빠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새언니랑 더 이상 말도 섞지 마. 얼른 집으로 가자. 더 이상 무슨 얘기를 하겠어. 에바 준다고 해서 이사 오라고 했더니만 세상에 어떻게 저런 말을 하는 거야. 이해가 안 되네. 이해가 신우와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화를 버럭 내더니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얼마간 연락조차 되지 않았죠.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으셨고 오로지 남편하고만 소통하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시모와 신우에게 모든 이야기를 듣고는 제게 불같이 화를 냈고 결국 저희는 심하게 부부싸움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착하던 남편이 소리를 지르는 모습은 생전 처음 본 것 같아요. 너무 놀라고 황당해서 배가 심하게 당겼고 저 혼자 응급차를 불러 산부인과에 입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며칠간 회사에 병가를 내고 병원에 입원하며 조상이가 있었는데 그러는 사이 남편은 병원에 와 보지도 않더군요. 아무리 화가 났어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더욱 황당한 것은 시어머니와 신우가 살던 집이 이사를 했는데 그게 바로 저희 친정집 근처더군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가 마트에서 장을 보던 저희 친정엄마를 마주쳤는데 친정엄마 역시 깜짝 놀랐다고 하셨죠. 그러면서 제가 곧 쌍둥이를 낳으니 애를 봐주라고 하면서 본인은 일을 다닐 거라는 말까지도 했답니다. 얘 네 시어머니 뭔가 단단히 화가 나셨나 보던데 무슨 일 있었니? 아니 나한테 갑자기 애를 보라니 어쩌느니 하면서 말이야. 자기가 봐주려고 했는데 사정이 어려워서 일을 다니셔야 한다나 어쩐다나 뭐라고 엄마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아니 황당하게 우리 동네 근처로 이사를 와서는 나보고 손주를 보라고 하면서 자기가 우리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애들 얼굴 보러 놀러 온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뭐냐. 니네 시어머니 도대체 왜 그러신다니? 애 봐준다고. 그렇게 애 빨리 낳으라고 하던 사람 아니었니? 뾰루퉁한 얼굴을 해가지고 나한테 쏘아붙이는데 내가 아주 황당해서 말이 안 나왔어. 엄마 나도 모르겠어 왜 이렇게 된 건지. 난 그냥 아휴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 내가 나중에 얘기할게. 엄마 끊어 눈물이 너무 나와서 참아 엄마하고 제대로 통화를 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부모님이 알게 된다면 너무 속상해 하실 것 같아. 나중에 얘기하기로 혼자 마음속으로 삭혔죠.
남편과 냉전 중이던 그때 저는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날짜는 안 됐지만 쌍둥이라 워낙에 일찍 나올 수 있다고 하더군요. 너무 놀라고 깜짝 놀라 또 바로 응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갔고 정신없이 어떻게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남편은 병원에 와서 제 옆에 있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화가 풀린 듯 보였어요. 이렇게만 지나가면 모든 게 잘 풀리겠다고 생각했고 증거도 확실하지 않은 진한 의심 따위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쌍둥이 아이를 잘 키우고 앞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겠다는 생각 말고는 다른 곳은 머릿속에 아예 없었어요. 산후조리를 하는 내내 남편은 뾰루퉁한 표정이었지만 그래도 아이를 볼 때만큼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시댁에 가서 술을 한 잔 마시고 자고 오기는 했어도 늘 아이 사진을 많이 찍어본다고 하더군요. 제게는 산후도우미 이모가 집에 계셔서 그나마 남편을 이해해 주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산후조리가 끝이 나고 아이들이 100일이 다 되었을 무렵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서 딱 한 번 아이를 보시고 나서는 일을 하신다고 하셔서 한 번도 아이를 보러 오지 못하셨죠. 아이도 보여주고 제가 복직을 하면 아이 봐주는 것도 상의할 겸 겸사겸사 대화를 나누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그때 시어머니와 신우와 대판 싸우고 나서 제대로 화해를 할 시간도 없었거든요. 아이 낳고 그러느라 그런 일들에 대해서 아예 입 밖에 꺼낼 여력도 없었고 말이죠. 이번 기회에 뭔가 이야기를 하고 다시 예전처럼 지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시댁으로 향했는데 글쎄 시댁에 가자마자 남편만 홀랑 들여보내고 문을 잠궈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해서 현관문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어요. 쌍둥이 유모차를 끌고 있느라 제가 남편 한참 뒤쪽에 서 있었는데 남편이 먼저 들어가고 나서 유모차와 저는 쳐다도 보지 않고 문을 닫는 시모를 보고 정말 기절할 뻔했습니다. 어머님 여보 문 열어줘. 문을 왜 잠궈 얼른 열어주라고 얼른 아이적이 말이야. 메리, 오늘은 일단 돌아가 여기 바로 옆이 처갓집이니까 거기가 있어 내가 이따가 들리던지 할게. 무슨 말이야.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얼른 문 열어. 어머님 왜 문을 잠그세요? 어머님 손주들 왔잖아요. 어머님 문 열어 주세요. 아무리 소리를 쳐도 어머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남편도 그 대답만 하고는 더 이상 대꾸도 하지 않더군요. 세상에 어쩌면 이런 일이 있을까? 비참한 생각이 들어 눈물이 핑 돌았고 아이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져 버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유모차를 붙들고 있었는데 순간 아이의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현관문 앞에 있었는데 분명히 이 근처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시어머니의 옆집에서 나는 소리겠거니 했는데 시어머니가 아이를 다그치는 소리까지 들리는 게 아니겠어요. 뭔가 이상해서 현관 쪽으로 귀를 갖다 대었는데 아이가 울고 있고 시어머니가 아이를 달래며 다그치고 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이놈이 또 시작이네. 한 번 울면 아주 그치지를 않어. 딱 네 어릴 때랑 빼다 박았네. 박았어? 밖에 아직도 있는 거 아니겠지? 이거 오래된 집이라서 소리 다 들린다고 하던데. 에이, 엄마 벌써 갔겠지. 아까 내가 처가댁에 가 있으라고 했잖아. 곱게 자란 애라서 남의 집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 아마 못할 거야. 성격상 슛 혹시 모르니 그래도 조용히 해 사람 이름 모르는 거잖아. 아이고, 얘야 얼른 그치자 그천이네. 엄마는 아주 이런 애를 어디다 떠맡기고 도망을 간 건지. 아이고, 내 팔자야. 너 때문에 내가 말년에 이게 무슨 고생이냐. 아이씨, 진짜 아니. 그년이 애 낳으면 지가 키운다고 하더니 나도 이럴 줄 알았나 보. 아, 나도 상상도 못했다고. 아, 왜 처갓집 옆으로 이사를 와가지고.
아니, 나는 이럴 줄 알았느냐고. 나는 그저 쌍둥이 보려면 아주 진이 다 빠질 것 같아서 진의 친정에 맡기고 그러라고. 내가 일부러 이사 온 거지. 나는 그냥 도와주는 척 왔다 갔다 얼굴 비추고 용돈이나 받아먹으려고 한 건데, 아이고, 망했다. 망했어. 현관문 앞에서 들려오는 시어머니와 남편의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설마 하니 저를 두고 이런 말을 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거든요. 저는 온몸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그동안 의심으로만 갖고 있던 모든 생각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고 친구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다는 생각에 분노가 들끓었어요. 일단 어떻게든 저들을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는데 혼자서 아이들을 데리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에 친정엄마에게 당장 와 달라는 메시지를 보내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핸드폰 녹음기를 켜서 둘이 하는 이야기들을 최대한 들릴 수 있게 현관문 앞에 대고 있었죠. 잠시 후 친정엄마가 오셨고 모든 사실을 듣고는 열쇠 수리공을 불러주셨습니다. 결국 열쇠 수리공은 현관문을 따주셨고 저와 친정엄마는 그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쟤네 상상만 하던 모습이 현실로 보이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그만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고 친정엄마는 소리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것들이 진짜 제정신이 아니구만. 진짜 이게 미쳤나 자네. 이게 뭔가 이 아이 뭐냐고 묻잖아. 네 새끼야 내 핏줄이야 당장 말 안 해. 이것들이 작당을 하고 장모님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제 아이란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친척형 아이인데 저희 엄마가 봐주시는 거예요. 그 아이 때문에 엄마가 저희 손주도 못 봐주시고 그렇게 된 거예요. 절대로 생각하시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단 말이지. 그럼 좀 전에 니네 모자가 씨부렸던 얘기는 다 사실이 아니다. 그래, 내가 유전자 검사소에 아는 사람 있어서 결과 빨리 나오니까 검사해 보면 되겠네. 아유, 사돈, 왜 사람 말을 못 믿으세요? 그런 줄 아시면 되지. 어디 저희 아들이 사람 속여 먹고 그런 사람인가요? 며느리가 더 잘할 거예요. 우리 아들 그런 사람 아닌 거, 그치 아가 너는 다 알지 않느냐? 얘가 어떤 사람인지 알겠으니까 유전자 검사할 준비나 하세요. 결과야 금방 나오는 거니까 내가 처음부터 결혼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 인성 같은 거 절대로 믿으면 안 되고 결혼하면 어떻게 변할 줄 알고 그러느냐고 제가 그랬어요. 아무리 말로 설명해봤자 안 믿을 거니까 준비나 하세요. 머리에 힘이 풀려 반쯤 넋이 나가버린 저 대신에 친정엄마는 차분하게 입장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지대, 남편은 제 곁에 다가와 저를 일으키며 아직 안 갔느냐고 물었고 저는 남편의 팔을 확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이 더러운 손으로 어딜 만져 당장 안 나. 나쁜 새끼 나쁜 놈 내가 너 하나 믿고 결혼해서 이러고 있는데 너는 감히 딴 년 아이를 낳아서 이 꼴을 하고 있어. 그 산부인과에서 보던 놈이 네가 맞구나 맞았어. 내가 바보지. 너 같은 놈을 믿고 자꾸만 덮으려고 했던 내가 무슨 말을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니야. 일단 아니야. 아니라고 절대 아니야. 그러니까 이상한 생각하지 마. 알았어. 당신도 알다시피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 절대 그런 놈 아니라니까. 남편과 실갱이를 하고 있는 동안 엄마에게 모든 사실을 들은 친정아빠가 오셨고 결국 아빠는 제 남편의 얼굴을 주먹으로 내리치셨습니다. 처럼 이런 배은망덕한 놈, 아니 내가 지금 회사에서 다 듣고 왔다 내까짓 게 감히 이딴 짓을 벌여. 너 우리 회사 기밀 다른 회사에 넘겼다면서? 아유 어떻게 좀 해보려고 작정을 했구만. 이 나쁜 놈의 자식 같은 이라고. 아 거기다가 딴 년이랑 밖에서 애까지 낳아. 없는 놈 어떻게든 도와줘서 잘되게 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한 내 딸이 우습더냐. 아 우리 집안이 우스워? 아이고
사돈 남의 집 귀한 자식을 왜 때려요? 때리기를 말로 해도 될 것을 때리지 마세요. 절대로 때리지 마시라고요. 뭐 없는 집 자식은 함부로 대해도 되는 겁니까? 내 새끼 내가 평생 얼마나 힘들게 키웠는데 시모는 친정아빠를 뜯어 말리시며 소리쳤고 순간 그 집안은 난리가 났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울고 있었고 저는 그때까지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죠. 그러는 사이 친정엄마는 유전자 검사 준비를 위해 남편의 머리카락을 몰래 뽑았고 아이가 물고 있던 젖병도 챙기셨습니다. 더 이상 이 집안에 있을 이유가 없다며 저와 아이를 데리고 부모님은 밖으로 나가셨고 바로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어요. 결과는 제 남편의 친자가 맞다고 나왔고 저는 그때부터 바로 이혼을 준비했습니다. 남편은 이혼과 동시에 회사에서 기밀 유출 건으로 인해서 고소까지 당했어요. 결혼해서 이루었던 그 모든 것을 다시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된 것이지요. 처음에는 그렇게 잘못했다고 소리 발휘되도록 빌던 남편이 궁지에 몰리자 오히려 저를 공격하더군요. 썸호, 내 까짓게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다고. 그런 소리를 짓거려. 뭐 이혼 같은 소리라고 자빠졌네. 지가 좋아서 죽도록 쫓아다니고 제발 사귀자고 애걸복걸을 해대서 만나던 여자까지 정리하고 만나줬더니만 이제 와서 딴소리야 미친년 너 원래 이런 놈이었구나. 딴 년 만나면서 밖에서는 그렇게 이미지 좋아 보이려고 그러고 다닌 거야. 여자 없었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었고 내 인성도 다 거짓말이었구나. 그래 다 내 잘못이야. 사람 잘못 본 거니까 내 잘못 맞지 천벌 받을 거야. 너 같은 놈은 아빠 될 자격도 없는 놈. 그럼 나 좋다고? 그렇게 매달리는데 어떻게 나 좋다고 죽겠다는데 임신까지 했다는데 그럼 헤어져 나같이 인성 좋은 놈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해? 안 그러냐? 생각을 해봐라. 사람의 탈을 쓰고 그래 넌 정말 착한 놈이니까 결혼해서 불륜 저지르고 애까지 낳고 그러는구나. 제발 부탁인데 그걸 인성이라는 단어로 표현하지 마. 나쁜 놈아. 제발 우리 애들한텐 그런 말 하지 마. 남편과의 마지막 다툼을 끝으로 저는 더 이상 남편에게서 오는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 후로도 끊임없이 연락을 해서 어떤 날은 화를 내었다가 또 어떤 날은 잘못했다며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아빠에게 말해 달라고 빌기도 했었죠. 그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한 채 저는 이혼을 하게 되었고 친정으로 들어와 부모님의 도움으로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원망을 많이 했어요. 제 인생이 왜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씁쓸했고 비참하기도 했지만 천사 같은 눈으로 저를 쳐다보며 웃어주는 쌍둥이 아이들을 보니 제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바보같이 과거 일만 계속 생각하며 있을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엄마의 모습이 되도록 앞만 보고 달려가야겠다고 다짐했죠. 제가 전에 다니던 회사는 퇴직을 했고 그 후로 아빠가 계시는 회사로 옮겨 열심히 일을 했고 지금은 남부럽지 않을 만큼 높은 지위에 올라 능력 좋은 싱글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그저 행복한 생각만 하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니 그래도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기도 하네요. 책 이혼 후에도 몇 번이나 연락이 와서 시어머니는 염치 없게 돈 얘기를 해댔습니다. 자신이 잘못했다고 하면서 당장에 이사를 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고 하는데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헛웃음까지 나왔어요. 이제 그 모든 더러운 일들은 잊어버리고 희망찬 내일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훌훌 털어버리고 나니 속이 다 후련해진 것 같아요. 부디 여러분의 인생에는 행복한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